자, 안녕하세요. 문학 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82페이지를 펴주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요, 정철의 송미인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저는 아니죠. 제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작년 1학년 교과서에 이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좀 낯익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2학년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자세히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 작품이 굉장히 긴 편이죠. 긴 편은 아니지만 1시간 안에 모두 다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작가 소개를 하고 앞부분을 좀 수업을 하고 종례를 끝내고자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송미인곡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송미인곡. 갈래는 일단 가사고요. 작자는 정철입니다. 근데 작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작품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죠? 그게 좋겠죠? 자, 정철입니다. 교과서 84페이지를 펴주세요. 여기 작가의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정철, 1536년에서 1593년도까지 사셨고요. 조선 중기의 문신, 문인, 그리고 호는 송강. 그래서 송강 정철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자, 27세의 장원급제예요. 1등으로 급제하셨네. 벼슬길에 나아가 좌의정에까지 이르렀지만, 좌의정이면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흔히 말하는 삼정승, 영의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좌의정, 그 다음이 우의정인데 조선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벼슬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그죠? 하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려 유배되기도 하는 등 많은 곡절을 겪었다. 유배도 많이 갔습니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삼별곡을 지었고 연시조, 훈민가를 비롯하여 80여 수의 시조를 남겼다. 저서의 송강집, 송강가사 등이 있다. 자, 이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썼다고 하는데 이분은 사실상 조선시대 문학가로서 거의 천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사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시조면 시조, 한시, 가사 가리지 않고 다 잘 썼어요. 심지어 시조 중에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는 시조가 또 한 번 발달을 해서 사설 시조까지 등장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가사도 잘 썼고 시조도 잘 썼고 한시도 잘 쓰는데 또 최초의 사설 시조까지 쓰시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왜 우리 시조, 조선 후기 시조 보면은 막 중장이 엄청 길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중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열고와 대구를 쓰는 많은 사설 시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막 뭐뭐뭐뭐 막 이렇게 길게 하는 시조들, 그 최초의 사설 시조까지 이분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국어 문학 가르칠 때 이분을 굉장히 떠받드는 경향이 있고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고3 수험생들은 이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삼별곡 다 어려운 작품인데 수능에 너무 자주 나와. 특히 관동별곡 너무 어려운데 또 수능에는 나와. 공부는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고3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일화이긴 한데 제가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이분은 이렇게 문학적으로는 뛰어났어요. 문학천재 정철. 오늘날에는 얼굴천재 차은우가 있다면 조선시대에는 문학천재 정철이 있었을 정도로 그 문학가적 역량은 뛰어났지만 이분의 삶은 그렇게 좀 훌륭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요, 서울 출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즉 한양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에 그 전라남도 담양, 왜 중록은 유명한 데 있죠, 그죠?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으로 이사를 와서 살아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도. 그래서 태어나기는 한양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자신의 고향을 전라남도 담양, 창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곳에 대해서 좀 전라남도, 전라도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분인데 여기 보면은 27살에 장원급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좌의정까지 올랐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려 유배되기도 하는 등 굉장히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분의 인성은 정말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붕당정치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어디랑 어디로 이렇게 나눠진다 했었죠. 기억나시죠? 서인과 동인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 송인과 서인과 동인들이 막 굉장히 싸웠잖아요. 서로 막 귀양 보내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알고 계시죠? 붕당정치 혹은 당파 싸움. 이 정철 이분은요, 이 서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의 영수, 우두머리라고 불렸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혹은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서인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당파 싸움에 앞장서서 이렇게 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유배도 갔다고 하지만 자기도 많이 유배 보냈어요. 뭐 선조, 그 당시 임금이 선조 임금이었거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었던 임금, 선조 임금한테 이 동인 사람들을 그렇게 모함하고 막 헐뜯기도 많이 해서 동인 사람들을 유배도 많이 보냈고 본인도 그 과정에서 뭐 유배도 많이 가기도 했어요. 기축옥사라고 들어봤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 기축옥사를 또 주도한 인물이기도 해요. 이 송광정철이. 뭐 정열입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인 사람들을 싹 다 귀양을 보내고 막 사형을 시켰는데 그때 희생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또 정철이기도 했고요. 또 정철이 왜 그렇게 여기서 욕을 많이 먹었냐면 죄가 없는 사람까지 싹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귀양 보내고 이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분. 성격이 이랬다고 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거로 보면 굉장히 아집이 강하고 속이 좁아서 주변 사람들이 잘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괴팍한 성격이었다고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별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 정철 이분의 별명이 간철, 흉철, 독철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사한 정철, 흉악한 정철, 독한 정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품에서는 정말 문제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굉장히 아첨 잘하고 막 다른 사람들 모함하고 성격은 괴팍하고 막 이랬던 인물이고요. 또 이분이 조선왕조 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당대 백성들 사이에서도 또 인기가 정말 없었대요. 뭐 민담이나 야사에 기록된 걸 보면 그 당시 이 정철이란 인물이 강원도 관찰사로 근무를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강원도 도지사 정도 되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대요. 에라이 정철 같은 놈. 이게 뭘로 통했냐면 탐관오리 같은 놈. 에라이 탐관오리야. 이거를 에라이 정철 같은 놈. 이렇게 불렸다고 할 정도니까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당대에는 조금 인품 면에서는 문제가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죠? 이런 인품을 가진 분이 이 문학을 굉장히 잘해서 이 국어 교과서에서는 막 교과서에서도 실리고 수능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막 떠받들어 받는 인물로 통하기도 하죠. 심지어 담양에는 이분이 살았던 담양에는 가사문학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도 영향력이 문학 쪽으로는 큰 인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인품은 어쩐다? 굉장히 안 좋았다. 그 이분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또 뭐가 있냐면 이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정철.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맨날 막 임금과 조회 시간에 술 취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술주 정도 부리기도 하고요. 임금 앞에서.
그리고 오죽 이랬으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 임금이 정철 이분에게 작은 은잔을 하나 줬다고 해요. 이렇게 생긴 은잔을 주면서 정철 너 술 너무 많이 마시니까 하루에 딱 이 은잔 한 잔 이것만 딱 이 은잔 한 컵만 먹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철이 임금의 명이니까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이분이 술은 또 먹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은잔을 이렇게 망치로 꽝꽝 두들겨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대요. 그 은잔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 잔을, 이만한 은잔을 이렇게 크게 늘려서 이 잔에다가 마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잖아요. 왜군이 쳐들어와서 선조가 저기 의주지옥으로 피난을 간 상황인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 전쟁통에. 그래서 급하게 선조가 또 막 이렇게 조회도 하고 신하들하고 막 회의도 해야 되는데 정철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걱정돼가지고 얘 뭔 일 있나? 뭔 일 있어?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알아봤더니 술에 취해가지고 그 조회 시간 또 회의 시간에 못 나왔다, 이런 일화가 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분이 사설시조를 썼다 했죠. 사설시조, 최초의 사설시조. 그 제목이, 사설시조 최초의 제목이 장진주사라는 작품인데, 이 사설시조 이 장진주사라는 작품 내용도 술 먹고 죽어서든 술 못 마시니까 살아있을 때 술 많이 먹자라는 내용의 사설시조를 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술병으로 돌아가시죠. 그렇죠.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는 인물이면서도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분은 문학적으로만 뛰어났지 신하로서 또는 행정가로서는 0빵점짜리 인물이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겠죠. 작가 소개가 굉장히 길었네요. 본격적으로 이 작품을 수업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송미인곡이란 작품은요, 1585년 정철이 하도 이렇게 붕당 정치를 심하게 하고 당파 싸움을 일삼으니까 자꾸 이 분위기를 해친다, 자꾸 싸움만 벌인다 이래가지고 벼슬에서 쫓겨났던 적이 있습니다. 1585년부터 한 4년간 벼슬에서 쫓겨나요. 즉 파직당했다는 거죠. 자,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어렸을 적에 살았던 전라남도 담양으로 오게 됩니다. 담양군 창평면으로 오게 돼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 작품을 쓴 겁니다. 한마디로 유배되어 있을 때 이 작품을 썼다고 하면 될 거예요. 그때도 또 어떤 작품을 썼냐면 삼이인곡이라는 작품도 썼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어딨냐? 여기 삼이인곡. 그렇죠? 이때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을 썼어요. 삼이인곡을 먼저 썼고요. 송미인곡은 그 삼이인곡의 속편이라는 의미로, 두 번째 편이라는 의미로 쓴 작품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갈래 설명도 해야겠구나. 자, 이 작품은 갈래가 뭐냐면 가사입니다. 무엇이다? 가사. 가사는요, 고려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고려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고려시대에는 그렇게 딱히 많은 작품은 없었어요. 고려시대는 주로 그러니까 불교적인 내용을 이 가사에 많이 담아서 썼었고,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는 그닥 없고, 조선시대에 와서 양반들이 가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사들은 거의 다 조선시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가사는요, 일단 가사의 형식상 특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가사. 사음보의 연속체 시가이면서 행수의 제한이 없고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을 가진다. 자, 이거 적어주세요. 이게 가사의 형식상 특징입니다.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사음보라는 겁니다. 가사는 몇 음보? 사음보. 자, 우리 시조도 몇 음보였죠? 시조도 사음보였죠. 가사도 사음보입니다. 자, 사음보는 뭐냐?
4번 토막 내서 읽는다는 겁니다. 음보는 이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읽을 때 쉬는 단위, 텀을 두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사원 보면은 4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4번 쉬어서 읽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대가는 저각시 본드토 한디어이고, 자, 볼게요. 대가는 이렇게 하나 묶고, 자, 대가는 너무 안 이쁘다. 다시 대가는 저각시 본드토 한디어이고 4개죠. 그렇죠? 또 여기 봐볼까요? 천상 백옥경을 어띠하야 니별하고. 자, 이거 다 뭐죠? 사음보라는 겁니다. 자, 가사 반드시 알아두세요.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입니다. 하지만 시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걸 보세요. 행수에 제한이 없음. 행수가 뭘까요? 팽수는 알겠는데, 자, 행수는요, 행의 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조는 길이 제한이 있었죠. 3장 6구 45자, 즉 45글자 내외라는 길이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사는 그러한 길이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딱 봐도 송미인곡도 길이가 굉장히 길죠. 시조에 비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송미인곡은 가사치고 길이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진짜로 조선 후기에 나온 가사들은 이런 것도 있대요. 길이가 A4 용지로 한 수십 장 정도 되는 분량의 가사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사는 길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역시 양반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양반들이 자주 썼어요. 왜냐? 시조는 형식상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압축을 해서 썼어야 돼. 압축을 해서 썼어야 했는데 가사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길이를 마음껏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사대부들,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정서, 또 충의, 자신의 유교적 사상을 길이 제한 없이 마음껏 풀어쓸 수가 있었어.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후대에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들은 짜증이 나죠. 너무 길어. 시조는 짧아가지고 금방 외워지는데 가사는 너무 길어서 공부할 게 많죠. 자,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특성,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 즉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간단해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3단 구성을 갖추고 있다. 자, 이 가사의 특성 잘 기억해 주세요. 맞다. 제가 설명을 하나 잘못했네요. 아까 제가 행수의 제한이 없다 했는데 이 행수를 행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행의 숫자겠죠. 이 행의 길이가 아니라 행의 숫자. 끝도 없죠. 그죠? 이걸 말한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그 가사의 형식상 특징은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사의 가장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같다. 그러니까 시조 종장에 뭐 3글자, 5글자 이렇게 마지막에 하잖아요. 종장은 반드시 3글자로 시작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가사의 가장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형식상 유사하다. 특히 시조 종장이 첫 단위가 3글자로 나타나는 거, 이 형식을 가사가 갖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후기 가사로 가면 그 형식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알았죠? 가사의 형식상 특징은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송미인곡. 그러면 송미인곡만이 가지고 있는 형식상 특징이 있겠죠. 자, 송미인곡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등장인물이 2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화자가 몇 명? 2명입니다. 첫 번째 화자가 감녀고요. 두 번째 화자가 을녀입니다. 두 분 다 여성분이고요. 특징상 나중에 또 정리할 거예요. 적을 필요는 없고요. 알아만 두세요. 감녀와 을녀가 뭐를 한다? 대화를 하는 대화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거 정리는 나중에 작품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자, 감녀와 을녀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감녀와 을녀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렇죠, 여성이죠. 이 여성이, 특히 을녀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상황이에요. 버림을 받아서 그 버림받은 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그 자신을 버린 남자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이 작가인 정철의 생애와 연관을 지켜보세요. 뭐가 될까요? 자, 정철. 지금 자신의 처지 어때요? 버림받았죠. 누구에게? 임금에게. 그 다음에 버림받은 신하죠. 그죠? 정철은 임금에게 버림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 봐봐. 근데 이 작품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사랑 을녀와 감녀가 등장하고 또 을녀를 버린 임이 있겠죠. 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을녀. 즉 여성이죠. 버림받은 여성. 자, 이렇게 비교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임은 누구를 지칭한다? 임금을 지칭하는 거요. 여기서 버림받은 여성, 을녀는 신하인, 즉 귀양을 간, 쪽 파직된 정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정철은 자기 자신을 뭘로 봤어? 이 버림받은 을녀로 보았고요. 임금을 사랑하는 남성, 임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흔히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지금 적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마지막에 과제 정리할 때 충신연주지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 작품을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중세국어 원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해석본은 없네요. 제가 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설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급하게 대충 내용 파악을 하고 이해하면서 받아 적으셔야 될 건데 이제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 친구들은 그냥 강의만 듣고 제가 이 송미인국 작품 설명이 다 끝나면 현대어로 풀이된 해석본을 드릴게요. 이제 그걸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러기 싫다. 나는 용현쌤이 해석해 주는 거 옆에다 다 이렇게 받아 적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해석본을 이 빈칸에다가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해석해 주는 걸. 아셨죠? 선택은 자유예요. 지금 당장 해석해서 쓰셔도 되고 해석한 걸. 아니면 송미인곡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고 해석본, 현대어 풀이본을 저한테 받아서 그걸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시험 문제를 만약 여기서 낸다면 원문으로 낼 거예요. 현대어 풀이본으로는 안 낼 거고요. 이러한 중세국어 원문으로 낼 거니까 그리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외워야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 여기는 지금 어디 부분이겠어요? 그렇죠. 서사, 본사, 결사의 짜임이니까 이 부분은 서사 구조가 되겠죠. 서사 읽어보겠습니다. 대가는 겨 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자, 여기서는 적이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하구나. 그러니까 적이 가는 저 각시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장인물은 제가 여기서 감녀와 을녀라고 했었죠. 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인물은 감녀입니다. 제역이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하구나. 자, 그럼 적이 가는 저 각시는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지금 감녀가 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을녀가 되겠죠. 지금 적이 가는 저 각시는 을녀가 되고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감녀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계속 해석해 볼게요. 천상백옥경을 어띠하야 이별하고. 자, 천상 해석에 나와 있나요? 천상은 흔히 말하는 하늘 위, 그러니까 구름 위, 하늘 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늘 위에 있는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여기서 백옥경은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 되어 있죠?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하늘의 서울, 즉 하늘의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옥황상제를 굉장히 막 신성 같고 높이 있는 존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옥황상제는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진 않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자,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천상에 있는 백옥경을 어찌하여 떠나와서 라고 해석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천상에 있는 백옥경을 어찌해서 떠나왔냐. 자, 얘들아, 일단 적어주세요. 밑줄 긋고 적어주세요. 적강 모티브, 성계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함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적강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적강,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여기서 나와있죠? 성계에서 지상으로 추방당함. 자, 얘들아, 이 을녀죠. 지금 을녀가 지금 떠나왔다는 거잖아. 백옥경에서 지상으로. 자, 을녀는 여성입니다. 근데 하늘 위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을 떠나왔다. 자, 하늘 위에 있는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에 살았다는 것은 이 을녀가 뭐였다는 걸까요? 그렇죠. 뭐뭐와 나무꾼? 그렇죠.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즉, 이 을녀는요, 원래 이 옥황상제가 살던 궁전에 살던 선녀였는데 무언가 일이 꼬여서 뭐 죄를 지었는가 어쨌는가 지금 하늘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추방당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럼 계속. 자, 천상에 있는 백옥경을 어찌해서 떠나왔느냐. 갑녀가 을녀한테 묻는 거죠. 야, 너 선녀였잖아. 근데 어째서 너 지금 천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을녀가 선녀라고 했고 천상 백옥경에서 추방당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걸 작가에 붙여보세요. 뭐겠어요? 작가에 붙여보면. 자, 작가 지금 정철 서울에서, 즉 한양 궁궐에서 일하다가, 그죠? 쫓겨났다 했죠. 쫓겨나가지고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으로 지금 유배 비슷하게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 천상에 있는 백옥경이 뭐겠어요? 뭘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한양에 있는 궁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궁궐에서 일하던 정철이 어찌해서 이별하고 이렇게 지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럼 지상은 어디겠어요? 지금 얘가 살고 있는 지상. 지금 이 성계, 이 백옥경, 천상 백옥경은 지금 한양에 있는 궁궐을 의미할 거고요. 작가로 치면. 지상은 어디겠어요?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혹은 유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해 다 저문 나를 다르 누를 몰아 가시는고. 자, 해 다 저문 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고. 해가 다 저문 날에, 해가 다 저무른 날에, 그러니까 밤이 된다는 거죠. 종 쳤고, 자,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 말한 걸까요? 그렇죠. 갑녀가 말을 하는 거죠. 자, 갑녀가 이렇게 을녀에게 이 부분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런 효과가 있다네요. 갑녀의 질문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을녀의 대답을 유도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지금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는 누가 말을 하고 있다? 갑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갑녀는 이렇게 간단히 질문 정도만 하고 을녀의 말에 뭐 위로 정도 해주는 짧은 말을 위주로 하고요. 대부분의 말은 을녀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녀의 대답을 한번 봐야겠죠. 자, 해석하겠습니다. 어와 니여이고 이내 사셜 들어보. 어와 어라 너로구나. 지금 이제 을녀가 누구한테는 말이에요? 이 너는 갑녀겠죠? 너 갑녀구나. 이내 사셜 들어보. 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사설 좀 들어봐. 나의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자, 나의 모습, 내 얼굴, 나의 외모나 나의 행동이 님이 등장하죠. 아까 님이 누구라 했죠? 자신을 을녀를 버리고 떠난 임. 이제 작가로 본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했죠. 자,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어쨌다? 사랑할 만하다. 사랑함 직한 가마는, 즉 내 얼굴과 나의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계속할게요. 어쩐지 날 보시고 니로다 여기실지, 어쩐지 이미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네. 자, 뭐 이런 내용이죠. 내가 얼굴도 예쁘고 행동도 괜찮아서 이미 사랑을 받기를 충분해서 어쩐지 이미 나를 보시고 굉장히 나를 어쨌다? 아껴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심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를 뭐 사랑해 주셨다 이미. 자, 계속할게요.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도 님을 믿어서 어쨌다 군뜻, 딴 생각이 전혀 없어서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님을 너무나 사랑했다. 그리고 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도쩐디. 자,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자, 내가 그러니까 이거야. 이미 나를 예뻐한다 생각을 하니까 아양도 너무 많이 부리고 교태도 너무 많이 부렸다는 거야. 아양과 교태를 어지러이 하였다. 어지럽게 했다. 너무 많이 부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할게요.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고. 자, 나를 보고 반기시는 임의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달라지는가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나를 보고 반기시는 임의 낯빛이 어찌 다르신가. 자, 즉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내가 예뻐, 행동도 괜찮아, 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해. 그래서 님이 나를 예뻐했어. 나도 님을 너무 믿어가지고 딴뜻 없이 아양과 교태를 너무 심하게 부렸어. 그러더니 어쩐다? 이미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거야. 즉 뭐야? 사랑이 식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미 나한테 좀 식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누워 생각하고 니리 앉아 해여하니.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앉아 또 헤아려 보니.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과티 쌓였으니. 내가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 탓이야? 결국 내 탓이야. 내가 너무 이미 나를 너무 예뻐한다 생각하고 내가 너무 아양과 교태를 심하게 부렸어. 이미 나를 보고 정 떨어진 게 분명해.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그죠? 하늘이라 원망함이 사람이라 허물하랴. 자, 어떻게 해석할까? 하늘을 원망하겠는가? 또는 사람을 탓하겠는가? 그죠? 누구 탓이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계속. 서러 풀쳐 해니 조물의 탓이구나. 서러워하며 생각하니. 자, 이거는 조물의 탓이다. 이 조물은 조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든 사람 또는 세상을 만든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조물주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한마디로 어쩐다? 이미 낯빛이, 나에게 마음이 식었어. 생각하고 헤아려 보니 내 죄가 많다.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겠는가? 근데 다시 또 서러워서 또 다시 한번
서러워하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이건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다? 조물주의 탓이다. 여기서 조물주는 세상을 만든 존재, 즉 운명의 탓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다 뭐의 탓이다? 나의 운명이다. 내 운명의 탓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밑줄 그거 적어주세요.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녀는 뭐다?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결국 다 운명인 거야. 내가 이렇게 태어나려고 태어난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운명이었던 거야. 내가 예쁘고 행동도 귀엽고 막 이러는데 사랑하는 님한테 사랑받다가 내가 아양을 너무 심하게 부려가지고 이미 나한테 정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미 눈빛이 옛날과 달라졌어. 이미 나한테 식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결국 다 내가 이럴 운명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지금 이 부분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을녀의 대사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을녀의 대사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서사, 본사, 결사 중에 서사에 해당됩니다. 적어주세요. 서사.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한 두 여인의 문답. 두 여인은 누구겠어? 감녀와 을녀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지금 여기 서려 풀터애니 조물의 탓이로다. 즉 서사까지 수업을 할게요. 아셨죠? 자, 쓸 게 많죠? 내가 너무 빨랐다 싶으면 일시정지하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6차식 때 보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